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5.18 38주년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는 5월 정신을 되새기는 민주의 종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5.18 추모제와 전야제가 열려 5월 광주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2차 조정 끝에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근의 깨끗한 거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올해 5.18 38주년 기념식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여야 주요 인사, 5월 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주관으로 거행됐습니다. 5월 광주, 정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추모 공연과 헌화 분향 등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8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이 있다, 진실규명이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들어 5.18의 숨겨졌던 진실들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불완전했던 진실규명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정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되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추모 공연에는 5.18 당시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가두방송을 진행했던 전옥주 씨가 당시 상황을 재연했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7살 나이에 행방불명된 이창현 군과 아들을 찾아다닌 아버지의 사연을 영화 택시 운전사와 화려한 휴가에 접목한 시네라마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또 5.18의 참상을 세계에 알렸던 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와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 아놀드 피터슨 목사 등 외국인 유족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님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재창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또 18일 정오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민주의 종각에서 5월 정신을 되새기는 민주의 종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타종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윤장현 광주시장, 5.18 단체 대표와 헌틀리 선교사 유족 등이 민주와 평화, 나아가 국민 화합을 염원하며 민주의 종을 33번 타종했습니다. 한편 민주의 종은 민주와 인권, 평화의 도시 광주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지난 2005년 제작됐으며 무게의 수치는 8.15 광복절과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5.18 추모제와 전야제가 거행됐는데요. 노혜욱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추모제가 지난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전통 제례로 치러진 추모제는 5.18 단체장들의 합동 제례를 시작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추모사에서 5월 광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민주, 인권, 평화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광주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열린 5.18 전야제에서는 다양한 단체와 시민이 참여한 시민 난장이 펼쳐지고 5.18 유족과 광주 시민들은 유동사거리에서 금남로 본무대까지 당시 민주대 행진을 재현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5.18 38주년 전야제에서는 80년 5월 당시 열흘 동안의 항쟁 상황을 재현하고 시민과 함께 민주정신의 기억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시민들은 5월 광주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KCTV 뉴스 노혜욱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다음 달 17일까지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협의회는 5.18 38주년을 맞아 옛 도청 부속 건물 6개 동을 개방했습니다.
개방 행사에서는 청사 건립부터 5.18과 촛불혁명 등 도청의 100년 역사가 담긴 자료가 선보이며 해설사와 함께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오성수의 뉴스 분석, 광주매일신문 오성수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38주년 5.18 기념식이 5.18 국립민주묘지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네. 올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래도 행사 규모만큼은 지난해와 좀 비슷하게 치러졌죠? 예, 그렇습니다. 18일 열린 5.18 민주화 기념식장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또 각계 대표, 5.18 민주화 유공자 및 유족 등 약 5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참석자 규모 면에서는 지난해보다 다소 적었지만 또 의미나 내용이 많이 보강돼서 정부의 공식 기념 행사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특히 선거가 다음 달에 치러져서인지 정치인들도 상당히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예, 사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는 예년에도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만 네. 올해는 시즌인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을 했습니다. 예, 상당수 정치인들은 기념식장은 물론 전날 열린 전야제에도 참석을 했고 네. 또 일부 정치인들은 전일 빌딩 헬기 총격 현장이랄지 또 5.18 영창 특별전 등을 참여를 하는 등 그야말로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주력한 모습이 역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올해는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5.18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올해는 물론 이제 광주는 물론이고요. 서울과 대구, 부산 등에서도 5.18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네. 특히 서울에서 17일부터 열린 행사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5.18 묘지 참배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5.18 민주영령 추모 재단이 설치가 됐습니다. 네. 또 18일에는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이 행사 역시 광주에서 열린과 동시에 또 임을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러니까 서울에서 네. 참여한 많은 시민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광주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참 감동적인 소식인데요. 독일 베를린 외에 또 다른 여러 나라 도시에서도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독일 베를린을 포함을 해서요. 전 세계의 제 동포들이 올해 기념식을 자체적으로 가졌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15개 나라, 약 30여 개 도시에서 네. 한인 동포 사이가 자체적으로 이런 기념식을 갖고 네. 5.18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참 뭉클해지는 그런 포스터들인데요. 이렇게 많은 도시가 참여한 것이 좀 드문 일이죠. 네, 사실 예전에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 시절에서 해외 몇몇 도시에서 한인 동포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기념 행사를 갖긴 했었습니다. 네네. 행사 자체가 열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다만 그때는 참여율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올해는 또 의미가 좀 다른 것이요. 약 1년여 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촛불혁명이 통해서 민족의 저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해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하면서 처음으로 5.18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처음으로 5.18 기념식을 이제 참석을 했었고, 네. 그런 현장에서 이런 왜곡됐던 그동안 왜곡됐던 민주화 운동 진실이 많이 알려지면서 올해는 과거보다도 훨씬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비록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렇게 수많은 해외 동포들이 이런 진실을 좀 알리게 됐다는 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의 기념식이 더욱더 중요한 건 곧 출범하게 될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 의미를 담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올해 5.18 기념식의 주제는 5월 광주 정의를 세우다인데요.
5.18의 의미 중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끝나지 않는 진상규명입니다. 네. 사실 마지막으로 인식되는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서 5.18 38년 전에 발생했던 80년 5.18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잇따라 지금 터져 나오고 있고요. 또 여론도 그 어느 때보다도 진상조사에 무게가 실려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정말 더 이상의 억울함과 후회가 없는 그런 명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야당들도 이제 주요 후보 공천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 이어서 야당들도 후보 공천을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장과 또 5개 구청장 그리고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공천의 후보 명단을 확정을 했고요. 네. 바른미래당도 구청장 한 곳과 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을 그 공천자 명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또 정의당과 민중당이죠. 정의당과 민중당도 또 광주시장과 의원들을 그리고 기초의원들에 대한 후보 등록을 선출을 했습니다. 네. 다만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뚜렷한 후보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야당들도 후보들을 발표를 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상당히 좀 고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은데요. 어떤가요? 네, 지금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이런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부에서 언급되고 있는 초대형 이슈에 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짧지만 좀 명확한 표현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네. 통상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이 됐기 때문에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데요. 출범 이후에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고공 지지율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올해 또 올해 초에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고 또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성공적인 국가적인 이벤트가 이어지면서 네. 남북 간 화해 분위기 모두가 전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슈들이 의도하지 했든 안 했든 간에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면서 여당과 현 정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야당들이 표심을 얻는데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 셈입니다. 네. 그래서 야당들의 주장을 보면 좀 인물론과 견제론이 위주인 것 같은데요. 지역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야당의 이러한 주장은 일리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수장에게는 사실 정치력도 중요하지만 살림꾼의 역할이 더 강조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당이 어떤 특정 당이 독식을 하면 이에 대한 견제가 어렵다라는 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 주요 야당들이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시민들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당에서 나뉘어진 상태였거든요. 네. 당시에 지역민들이 몰아줬던 지지와 기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보답했고 또 성과를 이루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주장하는 인물론과 견제론이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가 좀 미지수입니다만 야당들의 일련의 주장들은 사실 나름대로의 설득력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또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사실 물론 정치는 같은 이념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서 함께하는 어떤 정당 정치가 기본입니다. 이는 그 지방선거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당이 없는 즉 무소속 후보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그렇습니다. 소신을 갖고 또 능력을 갖춘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를 해서 시도민들의 지지를 듬폭적으로 받는 후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네. 4년여 전, 그러니까 4년여 전 지방선거에서도 전남 지역입니다만 22개 시군 단체장 중 8곳의 단체장이 무소속 후보가 선정될 정도로 이젠 유권자들도 당도 당이지만 인물을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경향이 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이번 6.13 지방선거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6.13 지방선거에는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당시 한 국민의당이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분리되면서 지역에서도 최소한 3당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약 70%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네. 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등 이런 외부 변수들이 민주당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야당의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는 분위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선거는 아직도 20여일 이상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민주당 독주에 대한 견제 심리
또 기초단체장이나 의원들 중 일부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 남은 기간 후 활동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의 선전도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마을과 세계가 연결되는 과학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채 예비후보는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지역 미디어, 과학기술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지원과 광주 인터넷 방송 시민 참여 확대, 콘텐츠 유통 등 마을 미디어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미디어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시도를 마을에서 우리나라 전체로 더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수단으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 저와 정의당이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도시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과학기술 정책을 마을에서 세계로 연결되는 과학도시 광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어 나 후보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지만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지역 신문 지원 조례 제정과 지역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4년간 광주 교육 정책을 책임질 광주 교육감 예비 후보자들을 살펴봅니다. 지방선거 밀착 취재 공태원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을 마친 후보는 3명. 등록 순서대로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최영태 전남대 교수, 장희국 현 교육감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먼저 이정선 예비 후보는 첫 번째 혁신 교육감이 되어 광주교육을 교체하고 광주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을 혁신하겠다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는 시민에게 교육 권력을 내어주는 혁신,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혁신을 내세워 시민과 함께 광주교육을 혁신할 선도자가 될 것이라 자신했습니다. 제가 이번 교육감에 출마하게 된 것은 위기에 처한 광주교육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교육이 참 많이 아픕니다. 지난 8년 동안의 진보교육감의 성적표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청렴도 전국 꼴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 성적은 갈수록 하향 평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잃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아이들이 해마다 1,500명 이상씩 학교를 그만두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수인재는 1,000명 이상씩 우리 지역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광주교육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새로운 광주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을 위한 혁신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광주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젊고 유능한 교육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추진한 혁신교육감 단일 후보로 선출된 최영태 후보는 현장 중심과 시민주도로 교육을 혁신하겠다 밝혔습니다. 최 후보는 평범하지만 가고 싶은 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며 자신이 적임자라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교육은 학생들의 미래는 물론이요, 지역의 미래를 알리는 선행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주 교육에 빨간불이 켜졌거든요. 성적은 떨어지고 교단은 분열하고 그리고 청렴들은 전국 꼴찌입니다. 광주 교육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정말로 광주 교육이 완전히 주저앉게 생겼습니다. 바로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제가 광주 교육을 한번 구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전인 교육과 동시에 학생들의 진로, 취업을 갖다가 맞게 만드는 그런 실력을 또 키우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인 교육과 실력 강조를 동시에 추구해서 전국의 학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광주로 이사하고 싶은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의 꿈과 동시에 광주 시민들의 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광주 시민들이 함께 하면은 반드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 장희국 교육감은
지난 8년 동안 광주교육이 추진했던 혁신교육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장 후보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켜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광주교육의 초타수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대개혁 정책을 함께 성공시키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가교육 정책은 지난 8년간 광주에서 추진했던 혁신교육 정책과 거의 같습니다. 제가 교육감을 하는 8년 가운데 3년은 이명박 정권에, 4년은 박근혜 정권에 참 온갖 핍박과 탄압 속에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 불의한 정권에 맞서서 싸우면서도 진보 혁신교육의 마중물을 길어 올렸고 누리과정 예산을 지켜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냈습니다. 이러한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 대개혁 정책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도전했습니다. 지방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두고 광주시 교육감 선거의 도전과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누가 광주교육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이제 유권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차례입니다. KCTV 뉴스 공태원입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개표소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은 19일부터 23일까지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 사항을 발견한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2차 조정 끝에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상임금 3.8% 인상과 대형버스 운전원 정년 61세로 연장, 중형버스 근무제 1일 2교대 전환 등입니다. 광주 지역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1월부터 임금 협상을 시작해 4개월여 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습니다. 조선대학교 인근의 깨끗한 거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조선대 장미의 거리 상인회와 조선대 총학생회, 지산일동 주민센터와 동구청은 지난 17일 쓰레기와 불법 주차 없는 아름다운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간담회를 통해 조대요중 입구부터 시작되는 거리를 쾌적한 대학로로 만들어가기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본관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950년대에서 1960년대 사이 건축물인 전남대 의대 구본관과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본관, 헨리관, 식당 등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전남대 의대 구본관의 경우 한국전쟁 중에도 건물을 계속 지어 1951년 완공됐다는 점과 세련된 디자인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과 5.18 기념재단이 민주인권평화 세계 민중판화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반전평화 독일 예술가 캐테 콜비츠가 1921년부터 1923년까지 전쟁의 참혹함을 고발한 작품과 동아시아의 역사적 아픔을 형상화한 도미야마 다에코 작가의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의 비극을 표현한 판화작품 10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민중들의 삶과 신명을 표현한 한국 대표 민중미술작가 오윤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25점의 작품이 출품돼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8월 1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 제3사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